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치셨나요? 네. 이제 제 상호하고 할 차례네요. 네. 음. 자, 1969년 제 6차 개헌인 거죠. 6차 개헌이 1969년에 있었고 제 3차 3공화국 헌법은 제 62년 5차 개헌으로 제 3공화국이 시작됐고 네,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3선을 할 욕심으로 네, 헌법을 개정한 거죠. 대통령이 계속 재임은 3기 하란다. 자, 이 내용을 개정을 하고 싶어서 네, 개헌을 했던 게 제 6차 개헌이고요. 네, 조금 더 나갑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1972년, 제 7차 개헌이 1972년에 있었는데, 자, 우리가 유신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 종신토록, 네, 대통령의 종신직을 가능하게 한 헌법이라 해서 이제 유신헌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1972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평생토록, 네, 자기 죽을 때까지 이제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1972년 제7차 개헌 때 유신헌법을 네, 개정하죠. 유신헌법으로. 네. 7차 개헌인데 자, 뭐 1970년 12월 6일 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다음에 12월 27일 날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초헌법적 국가 긴급권을 인정하는 자, 위헌적 법률인데 어찌됐든 그 제7차 개헌은 유신헌법 1972년에 이제 제7차 개헌이 있었고 대통령직을 종신토록 할 수 있게 가능하는 대통령직을 종신토록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든 법률이 이제 법률이란다. 헌법 개정이 네, 제7차 개헌인 거고요. 자, 이 7차 개헌을 하기 위해서 이제 12월 6일 날 비상사태 71년에 선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월에 동월에 27일에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네, 가능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대통령직을 종신토록 가능하게 하는 이 유신헌법은 초헌법적인 거죠. 네. 자, 초헌법적이고 이 초헌법적 국가기능권을 인정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당연히 네,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을 종신토록 한다는 것은 왕도 아니고 독재자인 거죠, 완전. 네. 반입헌주의고 그다음에 반법치주의, 네, 반법치주의인 위헌법률이다 해서 뭐 우리 헌법재판소가 92년 네, 헌가 18 결정으로 네, 1972년 유신헌법은 반입헌주의, 반법치주의 네, 위헌법률이라는 것을 판결을 했죠. 네. 1972년 대통령직을 종신토록 하는 이거는 또 그 이전의 공화국과 또 다른 어떤 헌법상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제3공화국과 분리해서 1972년 이 헌법으로 인해서 우리 그 공화국은 제4공화국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 공화국 분류는 헌법상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하면 이제 공화국을 이제 바꾸는 거죠. 왜냐면 이전의 공화국과 분류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1972년 유신헌법 제4공화국의 시작은 1972년 유신헌법 네, 개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7차 개헌에는 이제 기본 규정에 개별적 법률 유보들을 많이 두었다. 그렇죠, 여러분.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인의 대통령직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이 좀 시위에 이런 것들을 억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권 규정에 또 개별적 법률 유보들을 되게 많이 두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자, 7차 개헌 1972년 유신헌법의 특징은, 자, 헌법 속에 기본권 규정에 관한 개별적 법률 유보들을 되게 많이 두어서 어떤 기본권 제한을 훨씬 더, 네,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네, 개별적 법률 유보들을 많이 두고요. 네,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신설합니다. 네, 통일 주체 국민회의, 네, 듣도 보도 못한 네,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 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죠. 그리고 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할 권한을 갖습니다. 네,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선출할 수 있는 거죠. 네. 연임의 제한의 규정도 없고 대통령은 간접 선출하기 때문에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네, 계속해서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 자, 여기에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할 또 권한을 갖습니다. 네. 막강한 권한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해놓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7차 개헌 이 유신헌법은 정말 헌법사적으로는 정말로 반입헌주의고 정말 반법치주의 완전히 위헌적인 그런 내용으로 가득한 헌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자,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의 일반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 법관. 이때 당시에는 뭐죠? 이전에 자, 6차 개헌 때 뭐죠? 그,
죄송합니다. 네. 네, 5차 개헌 때, 자, 그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권을 부여했고, 이걸 쭉 이어오는데, 자,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권을 위임을 했었는데, 부여를 했었는데, 당연히 이 대법원장, 이 법원의 최고 장인 이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도 장악하고 그다음에 사법권도 장악하고 저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률이 당연히 위헌법률 심판을 법원에서 하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법률을 만들어도 위헌법률 심판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평생 선출될 수 있도록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신설해가지고 본인이 종친토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제7차 개헌, 1972년 제6신헌법이라고 명명하는 제7차 헌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때 이제 임기 6년 대통령인데요. 자, 7차 개헌 때는 제 임기 6년 대통령은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을 하고 당연히 이거는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통일 7차 개헌 때 자, 대통령 임기가 중요하죠. 이때는 대통령 6년입니다. 임기 6년 대통령. 네, 임기 6년 대통령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 네. 결국은 연임 조항도 없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의원에서 간접 선출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신집권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979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되죠, 여러분.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에 김재규라고 하시는 김재규한테 암살을 당하죠. 네, 암살을 당하고 자 8차 개헌이 1980년에 있었죠. 1979년 말에 1979년 말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되죠, 여러분. 네. 그리고 80년에 이제 80년이면 뭐죠? 제5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전 공화국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다음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이후에 최규하 대통령이 당선돼서 새 정부를 구성되고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79년 12.12 군사 쿠데타로 신근무 세력인 전두환 씨가 권력을 당하겠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데 최규하 대통령은 사실은 거의 뭐 할 수 없었던 정말 허수아비 같은 이제 어떤 그 대통령이었죠. 그때 신군부가 이제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신군부의 이제 그 뭐죠? 이 대장이 전두환 씨였죠. 전두환 전 대통령 아직 이제 뭐 있는데, 하여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헌법을 개정하게 되죠. 제8차 개헌. 그게 제8차 개헌이고, 이전에 이제 공화국과 분리해서 이제 1980년 제8차 개헌부터는 우리나라가 이제 제5공화국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후 개헌 작업은 신군부 영향 아래 이루어졌고, 이제 뭐 어떤 그 이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구어놓은 그런 헌법과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다시 이 기본권 분야에서 개별적 법률 유보 조항을 대량 삭제하게 됩니다. 어떤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하는 거죠. 연좌제도 금지하고 사생활 비밀 보호, 행복 추구권, 형사 피고인의 문제 추정, 어떤 환경권이라든지 적정 임금 보장 등이 신설이 되고요.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여전히 대통령 직선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를 고수하게 되고요.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다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헌법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8차 개헌 1980년 개헌부터는 우리나라는 제5공화국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전의 공화국과 분리해서 제5공화국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자기가 간접 선거로 선출이 됐다면 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당통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저 이상한 또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한 거죠, 여러분. 7년 단임. 이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한 이유는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때까지는 5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이제 5년, 뭐 이렇게 6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모 인물이 홍보수석이죠. 홍보수석 뭐 허씨죠. 허 홍보수석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프랑스 헌법전을 네, 갖다 놓게 되는 거죠.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의 사무실에. 그래서 프랑스 그때 당시 헌법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7년이었거든요. 임기가 7년이었고 한 번 연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14년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프랑스 헌법전을 이제 갖다 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 내가 7년 7년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이제 뭐 이렇게 쿵짝이 맞아가고 짝짝꿍을 한 거죠. 네, 여튼 네, 제8차 개헌은 1980년에 있었고, 자, 이때 대통령 임기는 7년 단임이었다. 자, 7차 개헌 이 유신헌법 때는 대통령 임기는 제6년인 거죠, 여러분. 이전에는 몇 년이에요? 대통령 임기가 4년, 네, 4년이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제6공하고 제9차 개헌이 우리 지금 현재 현행헌법인데, 1987년 10월 29일 날, 네, 개헌이 됐죠, 여러분. 네, 1987년. 그리고 시행은 언제 됐어요? 1988년 2월 25일에 된 거죠, 여러분. 네. 국회개헌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자,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른 여야 합의에 의한 문민헌법이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자, 이전과 다르게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가 아니고 제6공화국을 자,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자, 이전의 공화국과 분리해서 이걸 이제 제6공화국 이렇게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요. 7주차 헌법과 민주주의 강의안을 좀 볼까요? 7주차? 잠시만요. 7주차를 한번 볼까요? 저희 7주차.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7주차. 네. 네. 자, 여태까지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헌법의 중요한 것들을 쭉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 그 헌법의 역사죠. 네, 헌정사를 쭉 또 이제 뭐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네, 상기해 보면 1948년 재헌헌법 그렇죠. 1차 개헌은 언제 있었어요? 52년. 2차 개헌은 54년. 3차 개헌, 4차 개헌은 60년에 있었죠. 그렇죠. 60년에 두 번. 그다음에 5차 개헌이 언제예요? 아, 5차 개헌이 언제죠? 아, 재헌헌법이 있었고 1차 개헌이 52년, 2차 개헌이 54년, 3, 4차 개헌이 60년에 있었고 5차 개헌이 62년, 6차 개헌이 69년인 거죠. 7차 개헌이 72년, 8차 개헌이 80년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9차 개정 헌법, 지금 현행 헌법이 제 1987년에 있었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자, 1차 개헌의 특징은 별채, 그렇죠. 2차 개헌은 의결정국수를 위반한, 그 다음에 3차 개헌은, 네,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인 거죠, 여러분. 의원내각제. 4차는 부칙만 개헌한 거였고, 자, 5차는 뭐였죠? 1962년, 대통령제로 들어왔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방금 한 건데. 네, 방금 했죠, 여러분. 6차 개헌은 뭐죠? 대통령 삼선 개헌. 7차 개헌은 유신헌법 대통령 종친표로 갈 수 있도록 80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뭐죠? 암살당하고 친근부 세력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대통령 7년 단임 임기제로 개헌한 네, 장충당 체육관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다음에 9차 개헌이 지금 현행 헌법, 네, 대통령 직선제. 자, 여기까지 이렇게 7년, 네, 자 이렇게까지 뼈대를 좀 외우고 있으면 중요한 사건하고 뼈대를 외우고 있으면 아 우리나라 자, 헌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 왔고, 네, 그 다음에 이런 헌법 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역행했다가 다시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다. 그 나라의 어떤 헌법의 역사를 보면, 네, 그 나라의 어떤 민주주의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가 어떤 뭐 탄압을 받았던 시기, 민주주의가 어떤 꽃을 피웠던 시기, 뭐 개선이 됐던 시기, 뭐 이런 것들이 헌정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주로 나타나죠, 여러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헌법이랑. 헌정사랑, 그렇죠, 민주주의랑. 네, 그래서 이 헌법과 민주주의 과목은 네, 네, 좀 중요하죠, 여러분. 네, 이 헌정사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은 것들을 알면 좋겠지만, 아주 뭐 많은 것들을 알면 좋겠지만, 음, 뭐 강의 안에 있는 내용 정도는 네, 여러분들이 조금 네, 왜 기본권 규정들에 있어서 개별 법률 요구 조항들이 더 많아졌을까, 대량 삭제가 됐을까, 뭐
대량으로 달렸을까? 뭐 그때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 네, 헌법적인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그 마구잡이로 숙지를 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숙지를 하시면 훨씬 더 뭐죠? 재미있는 헌정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튼 제 4장 이번에 이제 국가론에 대해서 할게요. 국가론. 자, 국가론에 대해서 제 7차부터 하고요. 다음 주는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고사 때는 강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가론을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국가론에 있어서 일단 국가의 개념을 볼까요? 자, 국가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결속된 인간들의 집단이 존재. 결국에는 일정한 지역, 영토겠죠. 영토를 기반으로 결속한 인간들의 집단이 존재. 즉 국민이겠죠. 쉽게 말하면 국민. 존재하고 그 집단과 지역 내에서 최고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임. 그쵸. 뭐가요? 국가가. 그렇죠. 국가가 그 집단과 지역 내에서 최고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즉 국가고, 자, 대외적으로 외국에 대하여 독립이고 대내적으로 자치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단체가 바로 뭐예요? 국가. 그렇죠. 즉 국가라는 건 뭐냐면, 자, 자, 사장에서는 제가 국가 이제 헌정사하고 이제 바로 이제 국가를 하게 됐는데, 국가라는 건 이제 결국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자, 그 기반 안에 뭐가 있어요? 결속된 인간들의 집단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 국가라는 것은 그 집단과 지역 내에서 어떤 최고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면서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자, 대내적으로는 자치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단체. 자, 이게 바로 이제 국가인 거죠, 국가. 국가의 존립 목적, 국가의 설립 목적은 결국은 안전이겠죠, 안전. 안전이 가장 큰 목적이겠죠. 국가가 존재하게 되는. 그렇죠. 국가의 두 번째 성격을 볼까요, 여러분? 국가의 성격, 그다음에 국가의 요소 쭉 있는데, 잠시만요. 자, 국가의 성격. 자, 당연히 민주주의는 당연히 헌법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헌법은 다시 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냐면 당연히 국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죠. 그렇죠. 헌법이 곧 국가고 국가가 곧 헌법이다. 자, 이런 주장도 있었죠, 여러분. 당연히 국가는 헌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그렇죠. 국가에는 당연히 헌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하고 있는 이 국가에는 당연히 헌법이 있는 거죠. 물론 뭐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닌 국가에도 헌법이 있죠. 하지만 그 헌법은 이제 어떤 규범적인 헌법이라기보다는 뭐죠? 가식적, 장식적 헌법일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헌법하고 이 국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당연히 국가는 민주주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 세 개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헌법과 민주주의 이 시간에 그럼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배우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뭐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가 뭐냐, 국가의 개념이 뭐냐 했을 때 국가는 일정한 지역과 그다음에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결속된 인간 집단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 국가는 그 집단과 지역 내에서 어떤 최고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가가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독립적이고, 그렇죠? 외국에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뭐죠? 어떤 정치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단체가 바로 국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국가의 이제 성격인 거죠. 국가는 당연히 뭐죠? 외국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대내적으로 어떤 정치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즉, 자, 최고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는 어떤 성격을 갖냐면, 자, 공권력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의 어떤 만족은 아니고 어떤 사회 공동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해야겠죠.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 공익성을 띠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다음에 영속성인 거죠. 쭉 해서 영속성 쭉 가지고 있는 거죠. 쭉 가는 거죠, 여러분. 없어지지 않고 쭉 가는 거죠. 자, 어떤 영속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국가의 어떤 이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그 법규범을 창설할 수 있는 권력을 보유. 자, 국가의 성격 중에
공권력을 보유하고 공익성과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국가의 이제 어떤 성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어떤 법 규범을 창설할 수 있는 권력을 보유. 그렇죠. 어떤 그 국가 내에 있는 어떤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결속된 인간들의 집단을 제대로 뭐죠? 평화와 안녕과 번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떠한 규범, 어떤 규범으로 계속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법 규범을 창설할 수 있는 권력을 보유하는 게 일단 국가고요. 그렇죠. 강제력, 특히 공권력을 가진다. 그렇죠. 어떤 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강제력, 특히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권력 이렇게 많이 하죠. 국가가 가진 권력에 대해서 공권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갖죠. 국가가. 네. 일단 우리 국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국가의 성격. 네.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고,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단체이면서 외국에 대해서 독립적이다. 자, 왜 대외적으로 독립적이고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이다. 이게 바로 이제 주권인 거죠, 주권. 그래서 이 국가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가지고 국가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영속성을 가진 공동체로서 다른 사회단체의 공익성과 영속성은 더욱 강하겠죠. 왜냐하면 국가는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동체 안에서 사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제 전체적인 이익과 그다음에 이 이익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는 결국은 다른 사회단체의 어떤 공익성보다 또는 영속성보다는 훨씬 더 강한 공익성과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게 이제 국가가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성과 영속성이 훨씬 더 다른 사회단체보다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최고의 권력을 보유하면서 공동체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일정한 규율, 법규범을 창설을 해서 그 법규범을 뭐죠? 국민에게 뭐예요? 들이대는 거죠. 네, 들이대가지고 강제력을 갖도록 들이대서 어떤 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어떤 국가인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는 그 국가의 어떤 강제력을 공권력, 공적인 권력 해가지고 공권력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게 국가의 성격인 거죠. 일단 국가의 개념을 갖고, 자, 국가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성격이, 네, 자, 공권력을 보유하고 이 공권력은 이제 공익성과 어떤 영속성을 가진가, 이런 거죠, 여러분. 인적 요소로서는 국민이라는 인적 요소를 당연히 국가는 갖게 되겠죠, 여러분. 네, 그렇죠. 여기 보면 국가의 개념에 결속된 인간들의 집단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네. 네, 그 다음에 지역적 기반, 그렇죠. 자, 일정한 지역과 공간을 기초로 하죠, 국가는 당연히. 자, 그 국가의 공권력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영역이 바로 뭐냐면 지역적 기반, 즉 영토인 거죠. 네, 영토영의 영공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영토는 뭐죠? 헌법 제3조에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해는 뭐죠? 영해는 그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12해리죠. 12해리까지 우리 영해고, 그 다음에 영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영해의 상공 부분을 우리는 영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지역적 기반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영역은 변경이 가능하죠. 뭐 어떤 영토의 한량이라든지 병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강화되고 혹시 뭐 네, 뭐 바다를 메꿔서 만들면 어떤 영역이 이제 늘어나고 예를 들면 네, 정말로 터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지역적 기반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영토의 병합이라든지 한량이라든지 뭐 그런 거죠.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이런 지역적 기반들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다음 응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응집성이라는 것은 정신적 요소죠. 결국에는 국가는 정체성이 존재하고 단순한 국민의 집합이 아닌 그렇죠.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어떤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집합해 놓은 그냥 오합지졸 같이 이렇게 집합해 놓은 그런 국민의 집합이 아니고 자 국가사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생활하겠다는 의식, 응집력, 결속력이 존재하는 거죠.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겠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가라는 어떤 사회 공동체를 어떤 구성하고 난 여기서 생활하겠다는 어떤 의식, 그렇죠. 여기에 동화돼서 살아가겠다.
어떤 응징력이나 자 결속이 존재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국민 그 개개인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동식적 요소가 있는 거죠. 아 나는 이 대한민국에 적응하면서 여기서 살겠다는 그런 이제 어떤 의식이라든지 응집력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정신적 요소인 거죠. 응집성이라는 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음, 국가의 성격을 하고 있는 거죠. 국가의 성격. 자, 국가의 성격, 국가의 개념과 국가의 그다음에 성격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국가의 성격은 인적 요소 뭐도 있고 지역적 기반도 있지만 그다음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주권을 가는 거죠. 공권력을 보유하고 공익성과 영속성을 가지면서 그다음에 이 인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국민은 단순한 어떤 집합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뭐예요? 같이 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집합체인 거죠. 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한 곳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라고 한 곳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응집성, 즉 정신적 요소로 이제 응집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인 거죠. 예, 국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적 요소도 가지고 있고 지역적 기반도 가지고 있고 응집성, 정신적으로는 응집성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인적 요소와 지역적 기반, 그다음에 응집성을 가진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국가가 공권력을 보유하고 그다음 국가는 개인의 사익이 아니고 공익성을 위해서 공익성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영속성을 가지는 거죠. 네, 국가라는 게 쭉. 네.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국가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세 번째로 국가의 요소를 보면 첫 번째로 뭐죠? 국가의 3요소가 뭐죠, 여러분? 국가의 3요소. 네. 보통 국가의 3요소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죠. 옐리네크가 얘기했죠. 독일의 철학자가 옐리네크. 그렇죠. 독일의 철학자, 법학자인 철학자인 이 옐리네크 아저씨가 국가의 3요소는 이제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이제 주권을 먼저 보면 자, 우리가 주권이 뭐냐면 주인된 권리가 바로 주권입니다, 여러분. 주권이 뭐냐? 그러면 국가의 주인된 권리다. 이게 주권이다. 그런 거죠. 자, 이 주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자, 대내 주권과 대외 주권으로 나오는데 이 대외 주권은 뭐냐면 어떤 그 그렇죠. 외국 국가에 대해서 독립성을 선언할 수 있는 힘이죠. 그 힘을 우리는 대외 주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대내 주권은 뭐냐면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력.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력이 바로 주권이다. 그러면 이 주권은 어떤 이 대내 주권과 대외 주권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즉 외국에 대해서 독립적이면서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력인 게 바로 뭐냐면 다 주권. 그리고 오늘날의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이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연원, 그렇죠?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연원인 거죠. 근원인 거죠. 내지 또 원동력인 거로서 자,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력인 거죠. 대내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권력. 이 최고의 권력을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국민이 가지고 있고 그 국민이 주권자죠. 주권자. 즉 결국은 주인된 권리가 주권인 거죠. 네. 이 최고 권력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내 주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대외적으로는 한 국가가 외국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에 있게 하는 힘, 이게 바로 이제 대외 주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이런 거죠. 나 주권을 가지고 있고 이 영역 내에서의 어떤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간섭하지 마 이런 거죠. 그게 바로 그 외국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독립된 지위가 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그 대외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주권은 그래서 대내 주권과 대외 주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건 대외 주권에서 자, 주권의 제약이 국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기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으로는 자, 주권은 대내 주권과 대외 주권을 나누지만 자, 대내 주권은 제약이 없지만 대외 주권은 자, 외국에서 독립적인 지위에 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어떤 이제 더불어 사는 지구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국가가 국가대로 무슨 조약을 맺는다든지 다 이럴 때 어떤 대외 주권이 약간
뭐죠? 침해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지구촌이잖아요. 지구촌. 네,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 이론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서로 어떤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대외주권의 일부를 네, 침해당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본질적으로 침해를 당하지는 않죠, 여러분. 엄청 침해당하지 않고 네, 국제사회의 어떤 이제 어떤 평화와 어떤 이론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대외주권의 약간의 그런 희생은 이제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외주권의 제약이 국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완벽하게 100% 보장되고 있는 건 아니다. 자,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주권, 이런 주권의 내용과 특성을 보면, 자, 주권의 내용. 자, 첫 번째로 자주저주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민고권, 그 다음에 영토고권. 이 주권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다시. 그렇죠. 주권의 내용. 네, 주권의 내용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은 그 국가의 주인된 권리고, 자, 대내적으로 뭐예요?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력이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해서 독립된 지위에 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다주주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렇죠. 자신의 주도로,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주도로 자율적으로 국가의 조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력.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조직이 헌법에 의해 수행되므로 자, 헌법 제정 권력을 나타난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주권의 내용은 자, 다주조직권, 영민고권, 영토고권 이렇게 나누는데 자, 다주조직권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자주적으로 뭔가 국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우리의 국가, 그렇죠. 우리 국가의 조직은 우리가 조직한다. 이게 바로 이제 자주조직권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국가의 조직은 뭘로 나타나는 거죠?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게 헌법이고,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조직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조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국가의 조직은 당연히 헌법에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헌법 사항인 거죠.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국가의 조직은 헌법 사항이고, 이 국가의 조직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조직과 구성이 돼야 되고, 그것들이 헌법에 명시가 돼야 되는 거죠.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국가의 조직은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거죠. 헌법에서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헌법에 명시를 해놓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국가의 조직이 헌법에 의해 수행되고, 당연히 이 주권은 뭐죠? 헌법 제정 권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헌법을 제정한다는 건 결국은 뭐죠? 국가의 구성과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네, 제정하는 거죠. 네.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헌법이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주조직권과 관련해 가지고 이 주권은 자, 헌법 제정 권력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하지만 이 주권을 헌법 제정 권력만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야, 그럼 주권이 헌법 제정 권력이냐? 헌법 제정 권력과 주권이 뭐 동의어냐? 자, 이런 거죠. 하지만 동의어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주권에는 이런 이제 자주 조직권 외에도 뭐 우리나라 외교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지 어떤 화폐를 조조할 수 있는 권력이라든지 다른 권력도 이 주권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주권을 헌법 제정 권력이다, 동의어다라고 하는 건 맞지가 않죠, 여러분. 헌법 제정 권력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자, 이게 이제 헌법 사항이고 이 외에도 주권에는 어떤 외교권이라든지 화폐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다른 권력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주권은 헌법 제정 권력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권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제 이 주권이 뭐죠? 헌법 제정 권력으로 나타나가지고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권은 헌법 제정 권력과 동의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자, 영민고권은 다음 주 중간고사를 보고요. 네. 다다음 주에 네, 이 영민고권부터 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간고사 대체 과제 네,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네, 제가 이 클래스 중간고사 과제방을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업로드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 네, 저희는 또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